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다 가족이잖아. 남편이 소리쳤다. 그의 목을 대가 낡은 엔진의 피스톤처럼 위아래로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손바닥으로 뺨을 받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하러 놔둬서 썩히나. 내 별장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10명이 떠들고 있었다. 텃밭은 엉망으로 짓밟혔고 작은 사우나는 더럽혀져 있었다. 부모님이 그곳에 8천만 원을 쏟아부으셨는데 나는 전화 한 통을 걸었다. 40분 후 시어머니는 올림픽 챔피언처럼 담장을 넘어 날아갔고 남편은 담장에 끼어 모두에게 그의 낡아빠진 팬티를 구경시켜줬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자. 이 모든 일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모든 것은 3년 전 청주동물원의 수의사인 윤서아 씨가 인스타그램으로 낯선 남자에게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동물원에서의 일은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여운 동물들과 산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곳은 거름과 소독약 냄새, 장갑에 묻은 피, 굶주린 호랑이의 포효가 가득한 곳이었다. 서아는 대형 육식동물과 유제류를 전문으로 다뤘다. 아침 6시부터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그들은 정말 까다로운 환자들이었다. 사자에게서 혈액 샘플을 채취하거나 거의 1톤에 달하는 무게의 의료시술을 단호히 거부하는 들소의 발굽을 손질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서아 씨, 정말 대단해. 김 부장님은 그녀가 아픈 표범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아가씨들은 쥐만 봐도 기겁을 하는데 자네는 호랑이랑 껴안고 있잖아. 호랑이가 아니라 표범이에요. 그리고 껴안는 게 아니라 주사를 놓는 거고요. 서아는 항생제가 든 주사기를 준비하며 그의 말을 정정했다. 집에는 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수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는 그런 분들이셨다. 아버지 윤태식 씨는 30년 경력의 건설 현장 소장으로 어떤 허름한 창고라도 궁전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돈을 잘 벌었고 그의 팀은 신뢰할 수 있었으며 1년 내내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 김미경 씨는 모종과 실내 식물을 판매하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땅에 막대기를 꽂으면 꽃이 필 정도였다. 너도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엄마는 저녁 식사를 차리며 한숨을 쉬었다. 옆집 혜진이는 벌써 둘째를 낳았어. 엄마, 난 호랑이를 치료하잖아. 무슨 애들이야? 호랑이는 호랑이고 여자로서의 행복을 포기할 순 없지? 민준을 만나기 전까지 서아에게는 단 한 명의 남자만 있었다. 대학 동기였던 강우진이었다. 그들은 5학년 때 헤어졌다. 그는 서울에 있는 부잣집 사모님들의 강아지를 위한 고급 동물병원에 가고 싶어 했고 그녀는 동물원에서 일하는 것을 꿈꿨다. 이혼 서류에 쓰듯이 성격 차이였다. 박민주는 갑자기 친구 추가를 해왔다. 프로필은 평범했다. 남의 차 앞에서 찍은 사진, 직업은 모호하게 적혀 있었다. 어떤 서비스 분야? 그는 바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미인이시네요. 잘 지내세요. 서아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누가 메시지를 보낼지 알 수 없으니. 하지만 그는 끈질겼다. 저속한 말을 하는 대신 그녀의 일에 대해 물었다. 호랑이도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리나요? 아니요. 그건 표범이나 치타예요.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죠. 만져봐도 돼요? 네, 한 번은요. 그 다음엔 손이 없어질 테니까요. 한 달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매일 아침 글을 남겼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아 씨 잘 잤어요. 진부하기 짝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마도 전에는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잠을 자는지 궁금해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아는 사람이 많은 장소를 고집했다.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 민주는 평범한 남자였다. 보통 키에, 갈색 머리, 그리고 약간 나온백 미남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마치 기적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는 것이다. 안 오실까 봐 걱정했어요. 그는 냅킨을 더듬으며 고백했다. 이렇게 멋진 분이신데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재벌도 아니고요. 그 후에는 강변을 산책하고 거베라와 알스트로메리아 꽃다발을 받고 퇴근 후에 만났다. 그는 10월의 쌀쌀한 날씨에 뜨거운 차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동물원 정문에서 기다렸다. 추웠죠? 몸 좀 녹여요. 그렇게 춥진 않아요. 마셔요. 어서. 실랑이 하지 말고. 코가 산타 할아버지처럼 빨개요. 서아는 금방 사랑에 빠지진 않았지만
한 번 빠지자 깊었다. 그는 못을 받고 수도꼭지를 고칠 줄 아는 믿음직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가 제대로 된 직장이 없고 임시직으로 전전한다는 사실은 그녀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 경제 위기나 구조조정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가 이틀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였다. 아들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서아의 부모님 댁에서 15명 정도만 모여 식사를 했다. 엄마는 군대라도 먹일 것처럼 샐러드를 준비했고 아빠는 작년 설에 아껴두었던 양주를 꺼냈다. 민주는 소박한 결혼식에 반대하지 않았고 레스토랑을 요구할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지. 그는 아내를 껴안으며 말했다. 나머지는 살면서 채워가면 돼. 그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외곽에 있는 투룸을 주택담보대출로 얻었다. 서아의 명의로 계약했다. 민주는 공식적인 월급이 없어서 은행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계약금 6천만 원은 서아의 부모님이 내주셨다. 그들은 돈이 있었다. 아버지는 돈을 잘 벌었고 어머니의 사업도 수입이 괜찮았다. 딸을 위해 조금씩 저축해 모아둔 돈이었다. 이걸로 생활에 보태렴. 아버지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둥지를 틀어보렴. 민주는 봉투를 받았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마치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중에 서아는 깨달았다. 그는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화가 났던 것이다. 남자는 스스로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장인과 장모가 도와준 셈이니 그의 자존심에 상처가 된 것이다. 시어머니 최은숙 씨는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다. 쾌활하고 사교적인 분으로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며 모든 사람과 인사를 나눴다. 농담도 잘했다. 어이구, 우리 새아가 왔네. 그녀는 서아를 맞이했다. 왜 이렇게 말랐어? 우리 멍청이가 밥도 안 챙겨주나? 아니에요. 어머님, 잘 챙겨줘요. 걱정 마세요. 보아하니 청바지가 헐렁하네. 내가 국이라도 끓여줄 테니 냄비째 가져가렴. 그녀의 국은 정말 일품이었다. 진하고 고기도 듬뿍 들어있었다. 다만 국 다음에는 항상 술잔이 따랐다. 처음 만났으니 한 잔, 젊은 부부를 위해 한 잔, 미래의 손주들을 위해 한 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지만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직장 동료, 이웃, 먼 친척들을 모아 파티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의 원룸 아파트는 발 디딜 틈도 없었지만 그녀는 계속 사람들을 초대했다. 자리는 충분해. 좁은 데서 지내면 더 정들지. 시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특히 다리에 있는 흉터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것 봐. 그녀는 치마를 걷어 올리며 종아리에 있는 하얀 흉터를 보여주었다. 어렸을 때 옆집 개한테 물린 거야. 그냥 지나가는데 그놈이 목줄을 끊고 달려들었지. 시커멓고 엄청나게 큰 개였어. 무슨 종인지도 몰라. 겨우 도망쳤다니까. 그 뒤로 개를 죽도록 무서워하게 됐어. 서아는 20번째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끊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 결혼 2년 후 서아는 승진했다. 그녀는 육식동물부서의 수석 수의사가 되었다. 월급은 거의 2배로 올랐지만 책임감도 커졌다. 그녀는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왔다. 우리 시골에 별장 하나 살까? 그녀가 민준에게 제안했다. 주말마다 가서 쉬는 거야? 무슨 돈으로? 그가 투덜거렸다.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다. 또 부모님, 또 도움. 하지만 별장은 샀다. 아버지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차고와 차를 팔았다. 어머니는 성공적인 시즌의 수익금을 보탰다. 8천만 원이 모였다. 그들은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땅을 찾았다. 6평 남짓. 집은 수리가 필요했지만 장소는 조용했다. 숲이 바로 지척이었다. 아버지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반년은 좋게 걸릴 일이라고. 그는 낡은 베란다를 허물고 새것을 지었다. 집에 단열재를 넣고 나무 판자로 마감했다. 작지만 진짜 장작 난로가 있는 사우나도 만들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서두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시력은 나빠졌지만 손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는 그 땅을 낙원으로 바꾸었다. 담장을 따라 덩굴장미를 심고 희귀한 품종의 작약을 심었다. 텃밭도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회양목으로 테두리를 두른 과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 꽃들은 아이들과 같단다. 그녀는 딸에게 가르쳤다. 매일 관심이 필요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마른 잎을 떼어줘야 해. 서아에게 별장은 구원과도 같았다. 호랑이와 들소와 함께한 일주일 후에 그녀는 고요함이 절실했다.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작약 속에서 꿀벌이 윙윙거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다. 최은숙 씨는 주요 공사가 끝난 다음 해 여름에 구경하러 오겠다고 했다. 그녀는 별장을 돌아다니며 감탄했다. 어머나, 정말 아름답다. 이건 미경 씨가 심은 거지? 정말 솜씨가 좋아. 그리고 이 사우나는 태식 씨가 지은 거고 정말 제주꾼이야. 그녀는 핸드폰으로 닥치는 대로 사진을 찍었다. 화단, 사우나, 집, 심지어 화장실까지.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녀가 설명했다. 내 아들이 어디서 쉬는지 알게 해줘야지. 서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사진 좀 찍는다고 뭐 어때? 자랑하고 싶으면 하라지.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 여기서 파티 한번 하면 정말 좋겠네. 4월 초, 서아가 무의식적으로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 임시직으로 일하던 부동산 감정평가 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이다. 공증 서비스를 위해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그의 친구 철수는 대기업과의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 파산을 선언했고 직원들은 빈손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끝났어. 서아야. 우리 밥줄이 끊겼다고. 민주는 문구류가 담긴 판지 상자를 들고 집에 돌아와 말했다. 철수가 마지막 달 월급도 안 줬어. 서아는 마침 늙은 표범의 아픈 이빨을 치료하느라 요오드로 얼룩진 작업복을 벗고 있었다. 그럼 새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세상 끝난 건 아니잖아. 말이야 쉽지. 그는 상자를 구석에 던지며 투덜거렸다. 나는 대학 졸업장도 없고 제대로 된 경력도 없잖아. 누가 날 써주겠어? 처음 2주 동안 그는 노력했다. 면접을 보러 다니고 이력서를 보내고 구인 광고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똑같은 대답만 들었다. 대졸 학력이 필요하거나 특정 분야의 경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구역질 나는 일자리만 제안받았다. 대형마트의 짐꾼, 자기 차로 배달하는 택배기사, 다 꺼지라 그래. 민주는 또다시 거절당한 후 구인 공고가 인쇄된 종이를 구기며 소리쳤다.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할래. 어차피 이리저리 뛰어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그는 정말 집에 머물렀다. 가끔 요리를 했는데 만두를 삶거나 계란 프라이를 하는 정도였다. 청소는 정말 지저분해졌을 때만 했다.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구직 사이트를 훑어보며 보냈지만 이제는 열정 없이 그저 습관처럼 보였다. 5월에 서아는 동물원 수의과 과장으로 승진했다. 월급은 550만 원까지 뛰었지만 책임감은 3배로 늘었다. 이제 동물 치료 외에도 끝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직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 어떻게 지내니? 딸, 엄마가 매일 저녁 전화했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 엄마.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 별장에는 언제 올 거니? 작약이 곧 필 텐데 묶어줘야 해. 주말에 시간 되면 가볼게. 시간이 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민주는 별장에 흥미를 잃고 가기를 꺼려했다. 핑계를 대며 서아는 혼자서 몇 시간씩 짬을 내어 다녀왔다. 엄마가 직접 별장에 가서 꽃을 돌보며 딸이 살림을 내팽개쳤다고 투덜거렸다. 민주는 점점 더 어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아는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지쳐서 돌아왔다. 집은 어둡고 추웠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어디야? 그녀가 남편에게 전화했다. 엄마 집에. 그가 말했다. 선반 좀 고쳐달라고 하셔서. 얘기하다 보니 늦었네. 먹을 건 뭐 없어? 배달시켜. 피자 같은 거. 나 늦게 들어갈 거야. 그녀는 혼자 피자를 시켜 텔레비전 앞에서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일에 대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려 하면 민주는 즉시 화를 냈다. 또 잔소리야? 나도 일자리 찾고 있잖아. 노력하고 있다고. 내가 내 덕에 먹고 사는 게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술 냄새와 어머니의 갈비찜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서아는 싸우기 싫어서 침묵했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쌓여갔다. 그는 더 이상 뜨거운 차가 든 보온병을 들고 그녀를 퇴근길에 마중 나오던 그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다. 5월 중순 시어머니가 갈비찜 한 냄비와 분위기를 돋울 와인 한 병을 들고 그들의 집에 나타났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잔에 술을 따랐다.
내 먼 친척 중에 곧 환갑인 사람이 있어. 장미화 씨라고 6월에 50살이 되거든. 축하드려요. 서아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평생을 학교에서 지리교사로 일했어. 공로가 있는 선생님이지. 멋지게 축하해주고 싶은데 10명 정도 모아서. 근데 우리 집은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아파트가 얼마나 좁은지 보여주려는 듯 부엌을 둘러보았다. 너무 좁잖아. 그런데 별장은 넓고 사우나도 있잖아. 얼마나 좋겠어. 삼겹살도 굽고 사우나도 하고 자연도 즐기고. 민주는 갈비를 포크로 찌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경계심을 느꼈다. 어머님, 별장은 가족들이 쉬기 위한 공간이에요. 저희는 외부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아요. 외부 사람이라니 시어머니가 발끈했다. 장미화 씨는 친척이야. 먼 친척이긴 하지만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거려. 그게 뭐 어때서? 우리가 가족 아니니? 친척을 위해 파티 한번 열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별장은 사적인 공간이에요. 제 부모님이 온 마음을 쏟아부은 곳이라고요. 거기서 시끄럽게 노는 건 안 될 말이에요. 시끄럽게 놀다니. 그냥 조용히 문화적으로 즐기자는 거지. 민주는 식탁보의 무늬를 연구하며 침묵했다. 서아는 기대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마디라도 해줘. 아내 편을 들어줘. 그는 침묵했다. 안 돼요. 그녀가 잘라 말했다. 별장은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에요. 어머님, 민준 씨, 우리 부모님은 괜찮아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 내밀고 와인을 마저 마신 뒤 냄비를 챙겨 일어섰다. 그래, 알았다. 인색하긴. 좋은 건 나눠야지. 썩히면 죄 받는 거야.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주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하고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왜 엄마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 분위기 좋았잖아. 내가 언제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냥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거야. 그냥 잔된다고 했잖아.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 부드럽게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별장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려오게 허락하는 거? 한 무리가 아니라 친척들이잖아. 제가 얼굴도 본 적 없는 친척들이요. 그들은 다퉜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서아는 침실에서 뒤척였다.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앙금은 남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원한을 품었다. 나중에 서아는 알게 되었다. 최윤숙 씨는 이미 장미화 씨에게 아들네 별장에서 연회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사진을 자랑하며 그 아름다움을 설명했는데 갑자기 인색한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최윤숙 씨는 활짝 핀 작약 사진이 담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렇게 좋은 곳을 그냥 썩힐 수는 없지? 그냥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 돼.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의 침묵과 가끔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가 보란듯이 내쉬는 한숨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환갑잔치를 거절당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미화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서아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부엌에서 민준이 어머니 옆에 앉아있고 어머니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은수가 내가 자랑하던 그 별장 말이야. 어떻게 됐어? 스피커에서 장미화 씨의 콧소리가 흘러나왔다. 말로만 떠들 거야? 아니면 진짜 뭐라도 할 거야? 미화야, 왜 그렇게 말해? 시어머니가 변명했다. 지금은 좀 곤란해서 그래? 거기 수리 중이거든? 무슨 수리?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오. 그 별장. 사실 내 것도 아니지? 이 허풍쟁이야. 넌 항상 허풍만 떨었잖아. 최은숙 씨는 수화기에 대고 흐느꼈다. 서운해서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난 순수한 마음으로 내 환갑을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럼 그 순수한 마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아니면 그냥 별장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인정하든가. 전화가 끊겼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30분 더 앉아 아들에게 하소연하며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다. 제가 하는 말 좀 봐. 나를 허풍쟁이라고 불렀어. 평생 정직하게 일해온 나를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고 차를 따라주었다. 서아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상처 입은 자존심은 복수를 요구하고 있었다. 정말로 전화는 더 잦아졌다. 최은숙 씨는 아들에게 하루에 3번씩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서아는 언제 출장 가니? 주말에라도 내가 조용히 다녀올게.
아무도 모를 거야? 엄마, 안 돼요. 걔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모르는 사람이야? 미화는 친척이잖아. 그리고 넌 남자야. 아니면 바보야? 아내한테 한마디도 못해. 할 수는 있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랑은 싸우고 싶다는 거니? 내가 너를 혼자 키웠어. 밤잠 설치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너에게 줬는데. 그런데 너는? 눈물, 비난, 감정적인 조종이 이어졌다. 민주는 듣고 망설였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었다. 6월 초, 서아는 동물원장에게 불려갔다. 윤 과장, 이런 일이 있네? 대전에서 고양이과 동물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네. 새로운 마취 기술, 수술 후 관리 등 모든 과장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네. 1박 2일이야. 언제요? 일주일 후. 비행기표는 이미 예매했고 호텔도 예약해놨네. 서아는 한숨을 쉬었다. 하필이면 별장에 매일같이 손길이 필요한 한여름에. 하지만 상사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었다. 저녁에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민준 씨, 나 대전에 2일 동안 가야 해. 당신이 별장에 가서 모든 걸 확인해줘. 스프링클러 위치도 바꾸고 장미에 물도 주고.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잖아. 물론이지. 다녀올게.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도 데려가지 마. 정말 중요한 거야. 알았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아무도 안 갈 거라면 안 가는 거야. 서아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지쳤다. 떠나는 날, 민주는 그녀를 택시까지 배웅하며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잘 다녀와.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왠지 모르게 그 괜찮을 거야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서아는 나쁜 생각을 떨쳐버렸다.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날 저녁, 서아가 대전에 도착해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열쇠 나한테 있어? 서아 떠났어. 어머나, 아들아, 정말 고맙다. 내가 엄마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 걱정 마. 조용히 놀다 올게.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최은숙 씨는 전화를 끊고 손님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장미화 씨 부부는 당연히 포함되었다. 직장 동료 3명인 혜진, 수진, 마리나와 그들의 남편들, 이웃인 태호 씨 부부도. 마침 휴가 중이었던 그는 초대에 기뻐했다. 그리고 음식값 낼 돈 잊지 말고 그녀는 각자에게 상기시켰다. 요즘 고깃값이 비싸잖아.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거대한 가방 2개를 들고 버스에 올라탔다. 삼겹살용 고기, 채소, 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술병들, 소주, 양주, 와인, 맥주. 환갑잔치는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장미화 씨는 새 드레스에 머리에는 오늘의 주인공 관관을 쓰고 감탄했다. 은수가 이건 그냥 별장이 아니라 궁전이네. 너는 그냥 시골집이라고 했잖아. 그럼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랑 우리 아들이 손수 지은 거야? 장미화 씨의 남편인 이 기사님은 전직 건설업자로 전문가의 눈으로 사우나를 살펴보았다. 솜씨가 좋네. 누가 만든 거야? 직접 한 건 아니겠지? 우리 민준이가 했어요. 최은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다. 걔는 손재주가 좋거든. 아빠를 쏙 빼닮았지? 민주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지만 그는 침묵했다. 엄마가 행복해야 하시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들은 잔디밭 위에 바로 상을 차렸다. 집에서 접이식 테이블을 가져오고 벤치를 놓았다. 그릴은 작약 화단 옆에 설치했다. 상으로 나르기 편하니까. 주인공을 위하여 최은숙 씨가 잔을 들며 외쳤다. 우리 미화를 위하여. 신살이면 이제부터 시작이지. 마시고 안주를 먹고 또 따랐다. 저녁이 되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커지고 농담은 외설스러워졌다. 이후 태호 씨는 스피커에 핸드폰을 연결하고 뽕짝을 최대한 크게 틀었다. 직장 동료 수지는 꽃다발을 만들고 싶다며 장미를 꺾기 시작했다. 아야, 가시가 있네. 그녀는 덤불의 절반을 부러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조심해요. 민준이 소리치려 했지만 어머니가 그를 제지했다. 얘는 쪼잔하게 굴지 마. 장미는 새로 자라. 사우나에서는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누군가 담뱃불로 나무 선반을 태웠고 누군가 벽을 더럽혔다. 마리나의 남편은 희귀한 식물이 심어진 텃밭에 대고 소변을 보았다. 이봐요.
뭐 하는 거요? 민준이 화를 냈다. 왜? 화장실은 누가 쓰고 있잖아. 그가 쏘아붙였다. 자정 무렵 별장은 전쟁터처럼 보였다. 병,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가 도처에 널려 있었다. 꽃은 짓밟혔고 잔디는 하이힐에 파여 있었다. 사우나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풍겼다. 민주는 한쪽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아가 3번 전화했다. 그는 받지 않다가 그냥 기기를 꺼버렸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배신했다고? 아내가 하지 말라고 부탁한 곳에서 어머니가 난장판을 버리게 내버려뒀다고? 한편 최은숙 씨는 신이 나 있었다. 그녀는 식탁 머리에 서서 술잔을 흔들며 외쳤다. 그리고 이 정자도 우리가 직접 지었어요. 저 꽃들도 내가 심었고요. 저기 저 장미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손님들은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것은 공짜 술, 푸짐한 안주,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였다. 그 시각 대전의 호텔에서 서아는 10번째로 남편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민준 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 딸아. 무슨 일 있니? 전화가 안 돼요? 꺼져 있어요. 혹시 별장에 갔을까요? 제가 가보라고 했거든요. 거기는 가끔 통화가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서아는 세미나에 함께 온 동료에게 다가갔다. 선배, 내일 저 좀 봐주세요. 급히 집에 가야 해요. 미쳤어. 원장님 아시면 큰일 나. 아프다고 말해주세요. 제발요. 동료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가. 대신 나한테 빚진 거야?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는 택시는 밤길을 2시간 동안 달렸다. 서아는 차가운 유리창에 몸을 기댄 채 한 가지만 생각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그냥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다른 것이기를. 택시기사는 별장 대문 바로 앞에 차를 세웠다. 다 왔습니다. 여기가 확실한가요? 저기서 음악 소리가 디스코텍처럼 시끄럽게 들리는데요.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돈을 내고 차에서 내렸다. 별장에서는 유행가와 뽕짝이 뒤섞여 흘러나왔고 취객들의 목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마지막 한 걸음을 뗄 힘이 없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담장 너머에는 그녀의 별장, 그녀의 안식처가 있었다. 부모님이 8천만 원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부은 그곳이. 그녀는 대문을 밀었다.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차들은 아무데나 주차되어 있었다. 한 대는 희귀한 식물이 심어진 화단 한가운데에 처박혀 그것들을 짓이겨 놓았다. 아버지가 한 뼘 한 뼘 손수 고른 잔디밭 한가운데에서는 그릴이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주위에는 병, 플라스틱 컵,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사우나 옆에서는 기름때 묻은 티셔츠를 입은 어떤 남자가 구토하고 있었다. 엄마의 자랑거리였던 한 포기에 5만 원씩 주고 산 작약들은 부러진 채 뒹굴고 있었다. 장미는 꺾여 있었다. 여자들이 꽃다발을 만든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중심, 식탁 머리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립스틱이 번진 채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최고의 옷을 입고 만취해 있었다. 그리고 저기에는 우리 민준이랑 정자를 하나 지을까 해.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수영장도 파고 좋은 걸 뭐하러 썩혀. 사람들은 서아를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수진이었다. 그녀가 옆 사람의 팔꿈치를 찌르자 그 사람이 놀라 소리쳤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대문 앞에 얼어붙은 별장 주인을 쳐다보았다. 민주는 의자를 넘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서아야,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엄마가 부탁해서. 환갑잔치잖아. 딱 한 번만. 서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주변의 난장판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다 가족이잖아. 민준이 소리쳤고 그의 목을 대가 낡은 엔진의 피스톤처럼 위아래로 움직였다. 시어머니가 즉시 맞장구를 쳤다. 손으로 뺨을 받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하러 썩혀. 별장은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안 쓰잖아.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려던 것도 아니고. 서아는 몸을 떨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고통 때문이었다. 이건 그냥 꽃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노고, 그들의 사랑, 그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깨를 움츠리고 서 있었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선을 넘었다는 깨달음. 그가 입을 열었다. 변명을 더 하려는 건지, 용서를 구하려는 건지.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렸다. 고개를 더 숙이고 어깨를 움츠렸다. 마치 사라지고 싶다는 듯이. 그 순간 무언가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끊어졌다. 그들을 아직 연결하고 있던, 이 결혼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그 가느다란 실이 그가 시선을 돌린 한 번의 행동으로 끊어져 버렸다. 서한은 몸을 돌려 그 악몽을, 남편을, 폐허가 된 정원을 뒤로 하고 걸어나갔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음악 소리, 취객들의 목소리로부터 멀리. 길가에 멈춰서서 핸드폰을 꺼내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1년 전 경찰견 폴칸을 치료했던 일이 생각났다. 싸움 끝에 심각한 감염에 걸렸었다. 모든 수의사가 포기했지만 그녀는 살려냈다. 개의 주인인 조련사 백승호 씨는 그때 감사함에 눈물을 글썽였다. 윤서아 수의사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어떤 도움이든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여보세요. 잠긴 목소리. 백승호 씨, 저 윤서아입니다. 이렇게 늦게 죄송합니다. 수의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짧게 설명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그녀의 별장에 들이닥쳐 난장판을 벌였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복잡한 절차를 밟고 싶지는 않다고.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개 3마리가 있습니다. 폴칸 기억하시죠? 그리고 리트리버 2마리. 바로와 바람이 훈련받은 개들이라 명령을 정확히 수행합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겠지만 제대로 겁을 줄 겁니다. 40분 안에 가겠습니다. 서한은 어둠 속 길가에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가 100번째로 들려주던 어릴 적 악몽 이야기를 떠올렸다. 옆집 개, 물린 상처, 다리에 흉터. 그 뒤로 개를 죽도록 무서워하게 됐어. 그녀는 치마를 걷어 올리며 종아리의 하얀 흉터를 보여주곤 했다. 그래, 오늘 그 공포가 현실이 될 거야. 백승호 씨의 미니밴은 정확히 40분 후에 도착했다. 철창 안에는 3마리의 개가 앉아 있었다. 노련한 폴칸과 곰처럼 생긴 2마리의 검은 리트리버. 작업 시작 명령은 낯선 놈입니다. 조련사가 개들을 풀어주며 설명했다. 해제 명령은 제자리고요. 물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짖고 으르렁거리고 거리를 유지하기만 할 겁니다. 모든 건 제 통제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폴칸 때문에 은혜를 입었죠. 그들은 대문으로 다가갔다.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왔지만 소리가 줄어들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닳아가는 모양이었다. 서한은 대문을 밀어 개들을 별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낯선 놈, 그녀가 크고 분명하게 명령했다. 3마리의 개가 동시에 달려나갔고 공기는 세 겹에 낮고 위협적인 원시적인 짖음으로 찢어졌다.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식탁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의자들이 넘어지고 접시가 땅으로 떨어지고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장미화 씨 부부와 몇몇 손님은 집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는데 성공했다. 티셔츠를 입은 어떤 남자는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볼거리는 담장 옆에서 펼쳐졌다. 최은숙 씨는 거대한 개 3마리를 보자 아마 옆마을의 아기들도 깰만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어린 시절 악몽이 살아나 3배로 커진 것이다. 개들은 짖고 이빨을 드러냈지만 훈련받은 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으악, 개라, 사나운 개야. 시어머니는 제자리에서 펄쩍 뛰며 소리쳤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과체중에 무릎이 안 좋은 60세의 여성이 올림픽 챔피언처럼 1.5m 높이의 담장 위로 날아올랐다. 단숨에 다리를 넘기고 팔로 몸을 끌어당겨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반대편으로 떨어졌다. 민준이 뒤따라 달려들었지만 폴칸이 더 빨랐다. 개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청바지 아래로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아빠 팬티가 드러났다.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오, 미키마우스다. 사과나무에 있던 남자가 소리쳤다. 멋진데, 친구. 민주는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담장으로 기어 올라갔다.
담장 반대편에서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아들아, 이리 와. 내 손잡아. 그가 거의 다 넘어왔을 때 운 나쁘게도 뾰족한 담장 말뚝 모서리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주위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가 그를 잡아당겼고 둘은 길가 도랑에 함께 처박혔다. 제자리 서아가 명령했다. 개들은 즉시 조용해져 혀를 내밀고 옆에 앉았다. 별장에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낌과 사과나무에서 들려오는 욕설만이 정적을 깼다. 서아는 아들과 함께 허우적거리는 시어머니가 있는 담장으로 다가갔다. 잘 들으세요. 그녀는 소리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좋게 부탁드렸습니다. 별장에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고요? 민준 씨, 당신에게 열쇠를 준 건 별장을 돌보라는 뜻이지 이런 파티를 열라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듣지 않았죠? 이제 제 조건입니다. 당신들이 망가뜨린 모든 것을 복구할 3일을 주겠어요. 꽃 한 송이, 사오나의 나무 판자 하나까지 전부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무단 침입, 재물 손괴, 피해액은 잠정적으로 300만 원으로 추산합니다. 우리가 경찰에 갈 거야. 시어머니가 옷을 털며 소리쳤다. 내가 우리한테 개를 풀었잖아. 좋아요. 주인 허락 없이 남의 별장에서 술판을 벌이고 모든 것을 박살낸 경위에 대해 잘 설명해 보세요. 참고로 이 개들은 자격증이 있는 경찰견입니다. 아무도 물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최은숙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 말이 없었다. 3일입니다. 서아가 반복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반짝이게 해놓으세요. 그녀는 몸을 돌려 백승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의 미니밴에 탔다. 떠나면서 거울을 통해 남편과 시어머니가 길가를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엉덩이를 부여잡고 절뚝거렸고 그녀는 그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다음 3일은 그 가족에게 지옥이었다. 손님들은 순식간에 흩어졌다. 장미화 씨는 거짓말과 망신에 화가 나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시어머니를 차단했다. 다른 사람들도 발을 뺐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너희가 알아서 해. 돈을 써야 했다. 청소업체는 사우나 청소비로 25만 원을 청구했다. 타버린 선반을 닦고 맥주 얼룩을 지웠다. 잔디 복구팀은 50만 원을 요구했다. 희귀한 작약과 식물 묘목값으로 70만 원이 들었다. 그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 구한 가격이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하니? 최은숙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신음했다. 아직 그들과 말을 섞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인 금, 귀걸이와 목걸이를 팔았다. 민주는 노트북과 낚싯대 컬렉션을 전당포에 맡겼다. 일부는 할부로 처리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다. 민주는 절뚝거렸다. 담장에서 입은 부상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앉기도, 몸을 숙이기도 아팠지만 해야만 했다. 새 꽃을 심고 길을 청소했다. 이게 다 내 그 이상한 아내 때문이야. 어머니는 뺨에 흙을 묻힌 채 씩씩거렸다. 엄마, 그만해요. 우리 잘못이에요. 경고했었잖아요. 시어머니는 사례가 들릴 뻔했다.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그녀에게 반박한 것이다. 3일 후 서아가 점검하러 왔다. 그녀는 별장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폈다. 일부 식물은 완전히 죽었다. 희귀한 품종은 돈으로도 복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됐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다. 둘 다 죄책감에 눌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문지방에서부터 말을 시작했다. 서아야, 이 늙은 바보를 용서해다오. 환갑잔치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어머님, 서아가 말을 끊었다. 용서해 드릴게요. 하지만 별장에는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절대로요. 아시겠어요? 알겠다. 그녀가 속삭였다. 가보셔도 좋아요. 시어머니는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민주는 남았다. 서아야, 내가 바보였다는 거 알아. 널 배신했어.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줘. 서아는 멍이 들고 눈 밑이 검게 변한 죄책감 어린 표정의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피로만 남았다. 들어와. 얘기 좀 해. 하지만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3일 동안 그들은 하숙집의 이웃처럼 살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그녀는 침실에서, 그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아파트를 반짝이게 청소했다.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창문을 닦았다. 한 번도 짜증내거나
서운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묵묵히 끈질기게 해냈다. 마치 노동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듯이. 나흘째 되던 날 서아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그가 부엌에 있었다. 그는 토마토로 장미 모양을 만들어 샐러드를 장식하고 있었다. 일자리 구했어. 그는 눈을 들지 않고 말했다. 아는 형이 카센터를 여는데 관리자가 필요하대. 예약받고 고객 응대하고 월급은 3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이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잘했네. 그는 마치 칭찬 스티커라도 받은 아이처럼 활짝 웃었다. 저녁이 되자 서아의 마음은 완전히 풀렸다. 그들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인 연어구이와 채소를 준비했다. 촛불까지 켰네. 당신 예전에는 생선 요리할 줄 몰랐잖아. 그녀가 놀라워했다. 인터넷 동영상 보고 배웠어. 그들은 말없이 식사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 답답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운함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참지 못했다. 서아야, 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는 엄마지만 내가 더 중요해. 이제 알았어. 그러길 바라. 두 번째는 없을 테니까. 알아.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한 침대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민주는 편안한 자세를 잡으려 뒤척였다. 나 잠깐 화장실 좀, 그가 말했다. 그가 약 상자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 그가 돌아와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누웠다. 몇 분 후 그는 행복하게 숨을 내쉬었다. 좋다. 서아가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뭐가 좋은데? 그가 그녀를 껴안고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좋아? 날 용서해준 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제 자. 그는 거의 즉시 잠이 들었다. 의사가 담장과의 만남 후유증에 대해 처방해준 연고가 드디어 효과를 본 모양이었다. 그는 잠결에 미소 지었다. 서아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별장 사건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남편에게는 줏대 없는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는 때로는 이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이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을 때 그들은 옳았다. 상대가 친척이든 남편이든 상관없이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는가? 잠이 들면서 서아는 미소 지었다. 결국 정의는 있었다. 시어머니는 죗값을 치렀다. 그녀의 어린 시절 공포가 살아나 60세의 담장을 넘게 만들었다. 남편은 가장 민감한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니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교훈을 얻었다. 믿되 확인하라. 그리고 실력 좋은 게 조련사의 전화번호를 항상 가까이에 두라. 이제 별장은 조용하다. 꽃들이 피어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살아남았다. 사우나에서는 술 냄새 대신 소나무 향이 난다. 그리고 대문에는 새 표지판이 걸려 있다. 주의, 사나운 게 있음. 물론 개는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냥 걸어두는 것이다.